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에서 평택미군기지에 주둔했던 아파치 헬기 부대의 운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어차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앞으로 많은 걸 사람이 아닌 기계가 대신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의 군대가 감축되고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도 감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론은 아파치 헬기 부대의 운용을 중단한 건 주한미군이 아파치 헬기를 다른 대체 수단, 그 중에서도 무인기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일본에서 이번에 아주 미친 소식이 나와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일본이 새로운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그 건조 비용으로 1조 9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5,100억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지스함 한 척의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8조 7,500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함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전투함이 척당 5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주말특급이었는데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함이라는 주말특급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지상에 설치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SPY-7 레이더 2대를 구매했는데요. 참고로 SPY-7 레이더는 미 해군에서 차기 이지스 레이더 경쟁에서 SPY-6와 경쟁을 해서 탈락한 레이더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본은 원래 지상에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상에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하는 계획은 취소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각종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 대형 화물선에 이지스 어쇼어를 올리자는 이야기, 그리고 바지선에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화물선에 올린다는 방안은 은밀성과 계함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리고 바지선은 어뢰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2만 톤이 넘는 대형 함선을 도입해서 대형 함선을 바다에 오랫동안 떠 있게 하고 승무원만 교대시킨다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나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 배수량 1만 2천 톤급 전함을 만든다는 안으로 함선의 크기는 줄어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판 DDG-X를 건조한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함선의 승무원 숫자는 240명으로 결론은 갑자기 일본 해상 자위대는 계획에도 없는 승무원 500여 명이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지상에 설치하는 이지스 어쇼어의 최대 장점은 작은 운용인원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24시간 상시 감시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지스 어쇼어는 고작 해야 4명에서 5명 정도의 상시 인원이 필요한 것에 반해서 무려 500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인원이 필요해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함선도 전투함이기 때문에 항상 바다에 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상시 24시간 감시 능력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일본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대로 추진이 되었고, 솔직히 저도 그렇다고 해도 이 함선의 척당 가격이 대략 3조 원대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도 초기 도입 비용까지 해서 우리 돈으로 대략 3조 6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 함선은 척당 8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비싸다는 주말특급의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책정된 것이고, 솔직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말특급은 비싸진 이유가 있었고, 기존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서 그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함선은 주말특급처럼 뭔가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좀 크기가 큰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하고 여기에 MK-41 수직발사관을 설치하고 이 수직발사관에서 SM-3 미사일을 운용하는 그냥 평범한 이지스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함선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과거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의 기함이었던 야마토에 빗대어서 레이와 야마토라는 별명까지 이 함선에 붙였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이 함선이 등장을 하면 동북아에서 최강의 함선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 이 함선이 동북아에서 최강의 전투함이 될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절대 이 함선이 무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이 함선 한 척 건조할 비용이면 우리나라의 KDDX는 1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함선이 우리나라의 KDDX 10척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함선이 우리의 KDDX 한 척보다는 강하겠지만 우리의 KDDX 2척도 상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KDDX는 척당 예상 가격이 8천억입니다. 결론은 이 함선이 비싸진 이유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일본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등을 꼽고 있는데요.
이 함선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를 한다고 하는데요. 나가사키 조선소는 과거 야마토급 이번함인 무사시를 건조하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지금 숙련된 용접공이나 전기 기술자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건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숙련공이 부족하니까 건조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는 건데, 그렇다고 건조 가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함선을 건조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태도만 봐도 지금 일본 조선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번 함선 건조로 인해서 당분간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미쓰비시 중공업의 태도인데요. 결론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일본의 조선 산업, 특히 군함 건조 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트럼프는 황금 함대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 첫 사업으로 신형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했고, 첫 호위함은 미국 헌팅턴 잉걸스에서 미해안 경비대의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건조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함선은 소나도 없고 수직 발사관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조차 우리가 이딴 함선을 도입해야 하는 거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 함선은 이미 쓰레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서도 이 함선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고, 당연히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 제대로 된 함선 설계가 없는 우리나라가 아닌 모가미급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더 유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가미급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국이 원하는 함선이 없다면 미국이 원하는 함선을 우리가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이 개발을 하면 됩니다. 결론은 미국이 필요한 건 함선을 건조할 조선 역량이지 뭔가 엄청나게 성능이 뛰어난 함선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함선과 우리 함선의 성능을 비교할 게 아니라 일본과 우리의 조선 인프라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 레이와 야마토 건조를 통해서 일본 조선업의 민낯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코 일본이 미국의 군함을 대량으로 건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 나름대로 미국의 군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핵심이 되는 조선소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쓰비시와 가와사키라는 회사가 양대 조선소로 군림하고 있고, 이 회사들은 조선업만 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선업은 사양 사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회사나 정부에서 조선업에 투자를 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력난으로 인해서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볼 수 없다는 걸 이 회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일본 정부는 일본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본 정부가 노력을 해도 미국의 군함을 대량으로 건조한다는 건 일본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 배수량 12,000톤급 함선 한 척 건조하는데 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미국에서 함선을 건조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획하는 함선 중에 이 함선과 거의 비슷한 함선이 타이콘델로가급 순양함을 대체한다는 DDG-X이고, DDG-X는 만재 배수량 14,500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함선의 건조 가격이 최근 추정되는 가격으로 5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슷한 함선을 만드는데 8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대량의 군함을 건조해준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일본에는 대량의 군함을 건조해줄 조선 역량도 없고, 그리고 일본에서 건조하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대량으로 일본에서 건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번에 체결한 폴란드와의 천무 3차 계약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며 이번 계약으로 우리는 폴란드에 CGR-80 1만 발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일정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3년까지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2030년에 공급이 시작되는 계약을 벌써 한 건 지금부터 폴란드 현지에 천무 탄약 생산 공장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는 폴란드 현지 방산회사인 WB그룹과 51대 49의 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폴란드 현지에 천무 탄약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 공장 건설 비용도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서 지불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비용과 CGR-80 1만 발을 생산하는 비용을 합친 건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 계약 규모는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5조 6천억이고, 그리고 고작 CGR 81만 발이면 대략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정도 드는 건데, 그럼 나머지 4조 원이 전부 공장 건설에 사용되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이 사업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계약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좀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에서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 어떤 분이 이 헬기에는 DIRCM이 장착되냐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어떤 분이 상륙 공격 헬기에 DIRCM이 장착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상륙 공격 헬기에는 DIRCM이 장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헬기 중에서 DIRCM이 가장 먼저 장착이 되는 건 이번에 UH-60 블랙호크 헬기를 개량을 해서 만드는 특수전용 헬기가 가장 먼저 장착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추후에는 육군에서는 DIRCM을 장착하는 헬기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정확히 확정적으로 DIRCM이 장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헬기는 블랙호크 헬기 기반의 특수전 헬기와 그리고 치누크 헬기가 도입될 게 거의 확실한 특수전용 대형 헬기 두 종류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륙 공격 헬기에 처음 적용되는 건 멈티 장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륙 공격 헬기에 시험기체에 국산 멈티 장비를 장착을 하고 상륙 공격 헬기를 멈티 개발의 시험체로 쓰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양산형에도 상륙 공격 헬기의 멈티 장비가 가장 먼저 장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링크 K 완성형이 이미 양산에 들어간 LAH 미로온 헬기에 장착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분명 링크 K 완성형을 개발할 때는 미로온을 시험기체로 사용한 게 사실인데요. 양산형 미로온에는 링크 K 완성형이 아직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작년에 개발이 끝난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지만 링크 K 완성형의 개발은 올해인 2026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 K 완성형도 가장 먼저 탑재되는 헬기는 바로 특수작전용 헬기입니다. 그래서 팩트는 상륙 공격 헬기에는 멈티 시험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DIRCM과 링크 K 완성형은 특수전용 헬기에 가장 먼저 장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일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 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운용 중단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했던 아파치 헬기 부대가 운용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육군 항공부대 개편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아파치를 무인기로 전환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미국 보잉이 아파치 헬기의 가격을 너무 높게 불러서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을 취소하고 그 대체 전력으로 무인기 등을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파치 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육군 내에서도 여전히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파치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한미군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느낄 수 있는데요. 결론은 여전히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중강습 작전을 하면 그 공중강습 부대를 호위할 임무를 무인기로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 임무는 얼마든지 무인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건 과거 월남전 때 A1 스카이레이더의 활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A1 스카이레이더는 미 해군이 가장 마지막까지 운용한 최후의 프로펠러 공격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기가 월남전 때 했던 주요 임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바로 추락한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입니다. 그럼 고정익 항공기가 이런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기체는 프로펠러 기체여서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 대신에 기체 자체가 튼튼하고 공중 채공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는 전투기가 추락하고 조종사가 탈출을 하면 가장 먼저 그 지점에 도착해서 배트공이 조종사에게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 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펠러 기체이기 때문에 이착륙 거리도 엄청나게 짧아서 심지어는 밀림에 착륙을 해서 실제로 조종사를 태우고 다시 이륙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정익 항공기라고 해도 얼마든지 공중강습 부대를 호위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베트남 전쟁에서 A1 스카이레이더가 증명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스카이레이더가 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임무를 지금은 무인기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격 무인기들은 프로펠러를 활용해서 긴 채공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적의 피격에 의해서 추락해도 부담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 베트남 전쟁 때 A1 스카이레이더가 했던 방식의 임무 형태를 무인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인기로 얼마든지 아파치 헬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전히 아파치 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공중 강습을 하는 부대는 똑같이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헬기만이 호위를 할 수 있고, 속도가 너무 빠른 고정익 항공기는 수송형 헬기와 동반 임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건 베트남 전쟁 때 A1 스카이레이더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한미군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파치 헬기를 더 이상 운용하지 않고 무인기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파치의 도입을 주장하는 건 완전히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바로 아파치를 대신할 무인공격기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당장 지금 비닉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는 군단급 무인기도 있고요. 특히 지금 한화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공동 개발하기로 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인 모하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바로 이 모하비는 앞으로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아파치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하비는 우리나라의 독도함에서 이함하는 모습을 시연해서 그 뛰어난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증명했고, 지금은 한화와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공동으로 모하비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미 육군에서 운용하던 그레이 이글 무인기의 도입을 중단하고 새로운 무인기를 찾고 있는데요. 미 육군이 원하는 무인기가 단거리 또는 수직 이착륙 능력이 가능한 무인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식 활주로가 없어도 운용 가능한 무인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모하비가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 중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전 과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기체의 무게는 600kg이 넘어야 하며 특히 긴 채공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양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개발은 되고 있지만 그 어떤 기체도 모하비 정도의 탑재량과 그리고 채공 시간을 가진 기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 육군의 차기 4단급 무인기로 모하비가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고, 물론 이 기체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에서 개발되는 미국산 무인기이지만 이번 한화와의 계약에 따라서 모하비의 개발비 상당 부분을 한화가 내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모하비를 생산하는 건 물론 이 기체에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모하비를 채택을 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부품이 우리 한화에 의해서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아파치 헬기에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모하비가 강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모하비가 강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둘 다 공격 헬기를 무인기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아파치 헬기를 모하비로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신형 이지스함 건조 비용 이야기와 그리고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우리 한화에서 만드는 모하비 무인기로 대체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지출한다는 국방비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본이 사용하는 국방비에 비해서는 일본의 군사력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고작 12,000톤짜리 이지스함 한 척 건조하는데 8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방위산업 때문에 일본은 결코 들어간 비용만큼의 국방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작은 국방비를 사용하고도 일본과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형적인 일본의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대량으로 건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미국이 자신들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본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할 거라고 보세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